만약에 내 판단이 틀려서 변수가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시간만 버티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산업 트렌드를 알고 내가 이제 종목을 열심히 알아도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최근에 뭐 카카오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주주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물적 분할, 네. 뭐 아니면은 뭐 대주주 매도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주식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개인 주주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 외인도 다 같이 던져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도 굉장히 강조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카카오는 하나의 예시였던 거고 아, 예. 어쨌든 이 주가의 등락을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딱 그만큼 움직여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요. 뭐 제가 예상했던 호재가 다 터져도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등락 좀 네. 우리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지금은 계속 그냥 매수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시장의 주가가 흔들리든 말든 간에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 그러면은 그냥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 어쨌든 뭐 회사 자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뭐 CEO의 어떤 부도덕이라던가 어떤 회사의 어떤 뭐 도덕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카카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그러면 카카오랑 네이버가 속한 이제 인터넷 섹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물적 분할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계열사 다 합치면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갑니다. 이게 자기 복제 같은 거예요.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LG화학 얘기를 하자면은 LG화학은 시가총액이 뭐 한 이제 뭐 한 60조 정도 한다 치면 60조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할하면은 이제 100조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60조짜리가 160조짜리가 됩니다. 근데 합치면 60조로 줄어들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이 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지금 거의 안 했어요. 뭐 앞으로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그동안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봤을 때는 카카오보다는 좀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제페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 박자 쉰다 하더라도 제페토가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게 되면은 투자자가 또 환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괜찮은지 이 주주분들에게 뭔가 힘이 되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건요 저렴해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어도 비싸면은 그게 최고의 악재입니다. 그렇죠. 네, 저렴해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 보고 우량주의 장점이 뭐냐면요 내가 한번 물려도요 다시 한번 본전을 복구할 기회를 줘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다음번엔 절대 고점에 사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본전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기회를 줘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잡주라는 것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카카오는 그런 주식은 아니니까.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야, 다시 본전되는 시기는 분명히 와요.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섹터 쪽은요? 자동차 섹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전기차도 좋겠지만 현대 기아차도 좋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공급난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요.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급난이 이제 해결되고 나면은 공장을 풀로 돌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밀린 주문 해결한다고.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끝난다 생각해 보세요. 차부터 바꿀 거예요. 여행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차들이 또 싹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렌트카나 이런 데나 차를 샀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랩이라던가 우버라던가 뭐 이제 이번에 나왔던 쿠팡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특화된 제작 주문 차량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화된 차량도 만들면서 계속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아까부터 전기차 굉장히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네. 좀 관련 섹터죠? LG화학, 삼성, SDI, 2차 전지 섹터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물적 분할을 하고 나면은 ETF에서 요동을 쳐요. ETF 전기차, 뭐 배터리 ETF라고 하면은 이거 얼마 비중으로 사놨는데 갑자기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럼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배터리 주식들을 팔아서 얘를 채워넣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LG화학 걸 팔아가지고 얘를 채워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 중에서 조선주가 그랬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에서 물적 분할로 나와버리니까 한국조선해양을 팔아가지고 현대중공업 섹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ETF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PER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주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우리 뭐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2년 뒤에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때 증설을 못했어요. 다른 회사들도 공격적으로 좀 나서지 못하다 보니까 그쵸. 언제 증설을 많이 했냐면 작년 말이랑 이제 올해부터 증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완공되고 나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2023년 말이라던가 2024년 초를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 봐요. 그래서 우선은 뭐 올해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주 섹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좀 올랐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을까라 보는데 우선은 게임주가 플레이 언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어요. 놀면서도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요즘 제 주변에도 네. 하시는 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법으로 금지를 시켰잖아요. 국내 게임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해외 게임은 그렇게 하지만 국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 게임주들은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정체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이 좀 기대가 남아 있어서 네. 이걸 더 비싸게 주고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피해 섹터이죠. 뭐 항공주, 호텔, 레저 이쪽은요. 굉장히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발상 투자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주가가 너무 저렴해요. 특히 이제 저는 대신 그거는 안 좋게 봐요. 영화관. 영화관 쪽은 이제 옛날처럼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가 그 자리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근데 여행이라는 거는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티켓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정가예요. 성수기든 비수기든 가격이 그대로인데 항공기들은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40만 원이라는 기준도 없고 70만 원의 기준도 없고 내가 몇십만 원 더 준다 하더라도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을 터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항공사들이 그동안 공급 과잉 문제가 있었는데 경쟁이 많이 줄어가지고 비행기 대수가 좀 줄면서 앞으로 좀 티켓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의외로 또 되게 나중에 성수기가 되면은 꽤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쪽은 관객이 돌아오더라도 쉽지 않을 수는 있다. 좀.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라든가 백화점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백신 패스 의무화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도 오늘 제가 백화점을 좀 시장을 보고 왔는데 정말 사람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장사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려운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면세점부터 굉장히 좋아질 거다 생각을 해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직전만 해도 너무 좋았었습니다. 뭐 면세점 매출 막 사상 최고 찍어가고 대한민국 면세점뿐만 아니라 뭐 창의공항이라던가 뭐 홍콩에서 광저우라던가 뭐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었고 그때 마침 인수했던 게 뭐냐면 기내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하는 면세점. 근데 이제 기내 면세점이 굉장히 또 이게 또 잘 사게 되거든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치. 세계 최대 1위 기내 면세점을 인수했어요. 호텔신라가. 그래서 저는 면세점으로 돈을 크게 번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한옥 호텔 짓는 거에서 굉장히 또 희망을 걸었습니다. 장충동에. 한옥 호텔이 지어진다라는 거는 굉장한 변화예요. 서울은 전 세계 관광객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 올라갔다 하면은 뭐 5위권 안에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그럼 관광이 재개되고 나면은 서울로 오고 싶을 거예요. 한 번만 보고 싶다. 생각해보면 여행이 되게 자유로웠으면 넷플릭스 덕분에도 오는 분들이 꽤 많았을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홍대 입구 쪽이 이제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번화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한옥이라는 호텔은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시그니처를 가진 호텔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보고 싶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옥 호텔 조감도를 보면은 굉장히 비싼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쇼핑들이 거기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개당 1억짜리도 있어요. 가면 그러면 이제 뭐가 한 게 1억이에요? 그라프라는 이제 명품 제가 있는데 시계 하나 막 1억, 보석 하나에 1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이제 구찌라던가 이런 거는 유럽 명품 가격 기준으로 보면 4등급이에요. 1등급이 그라프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부진 CEO의 어떤 능력으로 설득을 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1등급의 명품 매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옥 호텔이라는 게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거기에서 잘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한옥 호텔 공사가 재개가 되고 완공이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도 언급해 주셨는데 관련된 좀 엔터 쪽은요? 되게 좋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서 엔터 사업을 지금 뛰어들고 있고요. 아 진짜요? 네, 엔터는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투자하는 것보다. 예, 해볼만 하다 싶습니다. 투자가 사업가로. 네. 저희 회사가 넷플릭스에 이제 넣는 데까지 네.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컨텐츠들이 올렸다 하면 넷플릭스에서 순위를 찍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예전에 그때랑 똑같습니다. K-팝 시절에 네. 강남 스타일이 이제 빌보드 차트를 한번 찍고 나서부터 그 다음 후배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들이 빌보드 차트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BTS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뭐 1위도 찍고 2위도 찍고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렇게 된 듯이 넷플릭스의 한국이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전파될 것이다. 여기서 제작사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1년에 4편, 5편 이상 찍는 J 컨텐츠라던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그나마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냈는데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달 뒤에 또 있어요. 그럼 기대감으로 다시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안정적이고 나머지 제작사는 뭐 1년에 1편 내지 2편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CJ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이 제작을 할 때 CJ 제일제당을 좀 띄워줄 수 있는 식료품을 가지고 주제로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만두가 지금 CJ 제일제당이 전 세계 1위거든요.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CJ 제일제당이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관련 섹터는 식음료 쪽은요? 식음료 쪽은 환율이 좀 떨어져야 돼요. 5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면서 콩, 옥수수, 뭐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것들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입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제품 가격은 잔뜩 인상해 놨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확 좋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식료품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런데 경기 민감주 시절보다는 오히려 약간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때 주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식료품이 아무리 좋아도 식료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섹터들이 많아지면 거기로 투자를 합니다. 2015년 뭐 그때 초반 때처럼 마땅히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식료품은 환율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크게 늘었어요. 이거다 싶으니까 이쪽으로 확 올랐거든요. 그때 오뚜기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10배 올랐고 동원 F&B도 10배 올랐고 농심은 3배 정도 올랐었고 근데 식료품도 예전에는 내수주였는데 이제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풀무원이라던가 CJ 제일제당이라던가 뭐 대상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수출도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가진 내수주 되게 매력이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백신 패스 때문에 좀 한산했다고 했던 이제 백화점과 좀 관련된 이제 섹터 중 하나인 또 편의점 이쪽은요, 그러면? 편의점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편의점 주가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편의점을 길게 봤을 때 유리하다라는 건 뭐냐면 무인 편의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동안 키오스크 늘어날 때만 해도 설마 그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무인 편의점 베타 테스트하는 이제 곳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 절감이 확 됩니다. 지금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내 월급 정도밖에 못 번다고 사장님이 그래요. 직접 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인건비가 있대요. 너무 많이 올라서. 알바 쓰면은 내가 돈을 가져가는 게 없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인 편의점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마진율이 확 늘어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무인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에서 보면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제 앞으로 좀 코로나가 활발해지면은 편의점 매출이 늘어날 거예요. 대부분 다 담배 매출이 좀 많긴 한데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무인 편의점이 딱 등장했을 때 그때 성장성이 탁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5년은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백화점은요? 백화점은 조금 저는 좀 별로 안 좋게 봐요.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면세점이랑 백화점은 좀 다르다 봐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백화점에서 좀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사는 게 더 좋아진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들이 항진, 항보온,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습기를 유지할 수 있는 물류센터들을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가의 명품들도 이제 팔겠다.
쿠팡에서 판다다. 그러면은 뭐 이제 대기업이 제품을 보증하고 정품을 보증해주고 최저가로 팔겠다라 하면은 이쪽 시장으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백화점은 좀 매력이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의류 섹터는요? 의류는 괜찮게 봅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가정하에 네. 한번 싹 바뀌어야 돼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옷을 의외로 많이 안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들이 순간적으로 몰려올 거기 때문에 의류에 대한 섹터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대신 그걸 봐야 돼요. 등산복은 안 돼요.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등산복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동안은 요가복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등산 관련된 드라마도 좀 잘 안 된 것 같던데. 망했죠. 아, 이게 등산이 트렌드가 아니니까. 만약에 네. 요가라던가 필라테스를 주제로 해서 훨씬 낫을 수도 있고, 골프를 주제로 한 드라마였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골프 웨어라던가 조금 더 특화된 브랜드들이 좋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지금 보면은 브랜드들도 잘 보시면 대형 브랜드들 말고 소형 브랜드들 중에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 PER도 10배 정도 수준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형 의류주들 중에서 성장하는 애들, 걔네들을 보시면 앞으로 더 희망이 있겠죠. 최근에 옷을 얼마 안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유튜버 분들은 그 상반신만 옷을 사는 것 같아요. 하반신이 잘 안 나오니까 나도 가면 바지는 안 사. 또 살이 찌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예. 근데 위에는 항상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위에는 뭐 계속 사가지고 좀 갈아입고 하는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소장님에게는 스승님이 이제 계신데 네. 그 스승님이 원래 또 조선 쪽에 굉장히 조금 해박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럼 조선 해운 쪽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조선 쪽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원래 해운 운임이 올랐을 때 조선주가 같이 올라가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일 때의 상황인 거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꽃놀이패 하나가 더 더해진 거예요. 친환경 수요. 배가 지금 굉장히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라고 한 거고 IMO에서 규제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해운 운임을 보시면은 최근에 동향이 살짝 바뀐 게요. BDI라고 해서 건화물 운임들, 뭐 광석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좀 이런 것들을 실는 운임들은 빠르게 떨어졌고요. 작년 말 대비. 컨테이너선 운임은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선들은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빅3 정도가 동맹을 맺어요. 노선 동맹을 맺은 다음에 가격을 동결시켜버려요. 담합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고 BDI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해운사들로만 있기 때문에 가격 담합이 안 돼요. 그래서 BDI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다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를 그대로 반영한 거고 해운사들은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뭐 핑계는 공급난이다 이러지만 또 거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운임지수에다가. 헤지펀드들이 여기까지 투자를 하면서 지금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유지했다라는 거는 해운사들이 결국은 배를 주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돈을 벌어야 배 교체 주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좀 암묵적으로 좀 담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여기들도 이제 좀 돈을 번 다음에는 이제 선박 주문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장님에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전망과 그 다음에 섹터별로 좀 많이 여쭤봤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고맙습니다. 굉장히 설명들이 굉장히 명쾌하셔서 이해가 안 갔다는 뜻은 아니죠? 자, 그럼 좀 중요한 질문으로 자, 그럼 개인 투자자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언제를 매수 기회로 좀 삼아야 되고 또 올해 2022년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2022년에는 저는 좀 성벽을 치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라. 경제적 해자 말인가요? 예, 경제적 해자라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잘 나갈 때는 평지에다가 수도를 삼고요. 그 나라가 어려울 때는 산악지대에다가 수도를 삼습니다. 비유 좋다. 지금은 산악지대에다 수도를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이라는 장벽을 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려서 변수가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시간만 버티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업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한결같은 게 이거예요. 오래 오르면 땡큐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몇 년 안에는 다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업종에 투자하면은 지금 내가 올해 수익 안 나도 상관없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게 내가 지금 생업에 집중하기가 좋아요. 안 그러면 지금 멘탈 나가는 장일 수도 있어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막 뭐래, 뭐 양적 긴축이래, 놀래고 금리 인상이래, 또 놀래고 금리 인상 4번 할 건데 4번 내내 놀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좌를 안 열어봐도 마음 편할 주식들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변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변수가 좀 잘못 꼬이면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건데 예. 자, 위기 때 돈을 버는 방법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가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단기적인 위기다라고 보면은 달러가 제일 좋죠. 우선 달러가 먼저 치고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뭐 빅스 지수에 약간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UVXY라고 해서 ETF가 있는데 네. 그 빅스 지수라는 거는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위기가 온다 이러면은 콜옵션, 이제 풋옵션에 대한 그 해지를 봐가지고 픽픽 올라가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증시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얘가 확 올라갑니다. 네. 대표적으로 코로나 그때 그 시절에 6배 올랐었어요. 지수만. 그러면 이 ETF는 이제 9배 올랐다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소액을 담궈두면은 보험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빅스 ETF에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걸로 해지를 걸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주식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S&P 500에서도 지금 약간 테크주 말고 주택 관련주라던가 좀 경기 민감주들, 인프라 관련주들을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증시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가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환차익을 가지고 다시 매도를 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국내 주식을 사게 되면은 저는 다시 국내 주식을 굉장히 저가에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입니다. 아니면 길게 보는 거예요. 뭐 지금은 아닌데 금리가 좀 충분히 오르고 나서 굉장히 큰 위기가 터졌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랬을 땐 그냥 채권 ETF가 제일 좋습니다. 채권 ETF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IRP라고 있거든요. 네. 퇴직연금 계좌. 그거는 채권 ETF를 내 자산의 100%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낸 돈에서 세액공제로 16.5%도 돌려받으면서 채권 ETF에 대한 수익까지 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 있죠. 2011년, 12년 금리 계속 내리던 시절에 그때 채권형 펀드가 연수익률이 20%가 넘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세액공제 16.5%까지 더하면은 연 3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조금 사놓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신 거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겠죠?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네. 저는 1200선이 그동안은 밴드 상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환율 예측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 봤을 때는 차라리 환율에 투자한다 하지 말고 미국의 우량주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험으로 들어갔다가 우량주가 오르면 좋고 만약에 정말 증시의 위기가 오면은 환차익으로 얼른 챙겨서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면 좋고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재테크 전반적인 분야를 봤을 때 요즘에 부자분들은 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자산 좀 모으고 계세요? 보면 건물 많이 팔고 이민 가고 있더라고요. 건물을 팔고 이민 간다고?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예, 건물 파시는 분들도 많고 네. 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의외로 현금을 많이 또 선호하세요. 최근은. 최근 분위기는 그래요. 뭐,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은 아니겠죠. 제가 아는 부자들이다 보니까 원화인 거예요? 달러인 거예요? 현금이라면? 원화를 가지고 은퇴 이민을 신청해 버리니까 달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돈을 글로벌적으로 분산시키는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또 현금화 한 다음에 예금에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단기적으로 그냥 이자를 주는 예금에 들어가서 우선은 좀 지켜보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돈들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예. 뭐 현금 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돈일 수도 있고 1,000만 원 정도면 또 1억이면 또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고 한데 이 정도 돈이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재테크? 1,000만 원이면 ETF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돈을 더 모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렇죠. 아마 줄이닐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주식하지 말고 ETF를 통해서 좀 경험을 하면서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5천만 원 정도 된다라 그러면 이제 우량주 위주로 주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5대5 정도로 해가지고 한국 주식 50%, 뭐 미국 주식 50% 아니면은 뭐 좀 신흥국 주식들 30%, 뭐 한국 주식 30%, 미국 주식 40% 정도 분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억 정도 된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저만의 상상이긴 한데 몇 년 안에 청약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 보거든요. 지금 공급을 10년 동안 500만 채 이상 하겠다 했었어요. 연평균 56만 채 정도를 찍어낸다 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찍어낼 거냐?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예요. 아마 3기 신도시라던가 계획했던 3기 신도시 옆에 또 신도시를 또 만들면서 순간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청약 경쟁률이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내가 1억을 모았을 때 충분히 청약에 당첨돼도 내 집 마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거기에 한번 써보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0만 원과 5천만 원 어떻게 보면 내 그 주식에 대한 내공에 맞춰서 예. 금액이 작을 때는 어떻게 보면 ETF, 금액이 좀 커질 때는 이제 개별주 그 중에서도 좀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1억에서 청약에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예. 올해 좀 부동산 시장은 서울 경기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예. 어떻게 보세요? 정말 어려운 게 대선까지 같이 봐야 돼요. 네. 대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재건축, 재개발 쪽이 확 좋아질 수 있어요. 서울 안에서.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서울 쪽이 되게 유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 나가는 상태에서 공급이 막 이제 오버가 된다라 그러면은 집값이 뚝 떨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경기도부터 타격을 심하게 받겠죠. 지방이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을 거고 그 다음이 수도권, 그 다음이 서울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물량도 많이 내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렇게까지 집값이 막 심하게 떨어지거나 그렇게 보지까지는 않고 다만 막 우리가 원했던 그거를 집 사서 돈 벌겠다라는 수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대출이 풀렸을 때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은 또 몰라요. 집값이 또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가 대선 후보가 누가 되냐가 이제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상승과 하락 쪽에 있다면 뭐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한다 보시진 않는 것 같은데 상승은 배제하는 쪽이에요, 지금은. 예. 상승은 조금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대출 규제를 풀지 않는 한은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자산 얼마야 그러면 10억이야 이러는데 그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은 당연히 자기도 현금이 없어요. 서로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소장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뭐 네이버에 치면 나오기 때문에 86년생 37살 됐습니다. 37이시죠. 예. 그러면 2030 세대 분들 위해서 예. 좀 투자 조언. 어떻게 보면 이분들 20대인 분들은 사실 내가 원래 투자 공부를 할 나이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막 사회를 나가려고 했더니 뭐 자산 가격 인플레로 너무 많이 올랐고 30대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회사에서 성과 인정받고 고가 인정받아서 연봉도 높게 받고 있는데 옆에 투자 잘한 친구는 이미 또 예, 그렇죠. 막 이제 지가 늦었다는 생각 많이 할 텐데 좀 어떤 투자 조언 드리고 싶으세요? 절대 남과 비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좌절감이 생기고 내가 너무 많이 뒤처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그냥 내가 나의 속도대로 꾸준히 뛰면 돼요. 내가 나의 직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정도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남는 여가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나의 자기 개발을 한다라던가 투자를 하는 것도 그 속도에 맞춰서 해야지 누구랑 비교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야, 20대들이 건물을 사러 다닌대. 코인 부자들이 나왔대. 이런 순간 나도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동안 차곡차곡 투자하는 사람이 갑자기 코인으로 넘어가요. 그러다 물려요. 주식으로 넘어갔다가 물려버려요. 준비되지 않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하지 말라. 자기 속도대로 가라. 그리고 돈이라는 게 지금 당장 보면 10년 뒤에 뭐 1,000만 원씩 모아서 1억밖에 안 되겠나라 생각하지만 1,000만 원씩 모으면 1억이 아니라 보통 2억, 3억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돈이 더 빨리 모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조급하지 말고 지금의 계획대로 잘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과 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너무 지나친 비교로 자신의 그 투자에서 내비게이션 길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말자.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새해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예, 김작가TV 여러분들 정말 여기 채널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명사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되나 조금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 투자 잘 하시고요. 정말 공부하지 않고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투자하셔서 원하시는 일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세종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발걸음이 좀 헛되지 않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전업투자자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